자,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3회 희망산업의 법인 조정 들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은 2022년도로 시험 문제는 이제 바뀌어서 나올 것이고요. 그 중에서 1번을 보시면 임대 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법인 조정 희망산업에 우리가 지난번에 수익금액 조정도 해봤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도 해봤고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자 이게 나왔어요. 이게 그렇게 하고 수입 배당금액 명세서 요것도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는데 많이 어려운 소식은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여기 주어진 자료대로 잘 보시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임대보증금 간주입금으로 들어갈게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실 일은 상단에 불러오기를 찍어주시는 겁니다. 1번 새로 불러오기를 딱 찍어주시면은 자료가 불러와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 있는 자료는 쭉 보셨을 때 이렇게 주어진 자료 중에서 임대 현황하고 관련해 가지고 요 자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료가.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2020년도 1월 1일부터 보통 2년 계약인지라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지금 4억 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받아놨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타자 칠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셔가지고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입력 눌러주셔서 자, 이 자료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 자료가 바로 요거 보고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제 여기 건물하고 관련되는 내용만 넣으시는 거고 토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안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상가를 지금 이렇게 임대를 한 거잖아요. 상가를 임대를 한 거기 때문에 상가하고 관련되는 부분만 넣으시면 되고 2015년도 1월 11일자에 우리가 이 건물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1월 1일자로 들어가시는 거죠. 여기는 1월 1일자 넣어주시고 이때 건설비 총액을 넣으실 때는 요 취득 원가 부분에 3억 원 이거를 보통은 넣으셔야 되거든요. 이 금액. 그런데 오늘 거는 특이하게도 요 6월 10일 날짜에 2021년도 6월 10일 날짜에 냉방장치를 1,000만 원 추가로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원가는 2억 9천이고 방금 1,000만 원까지 자본적 지출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3억인 거기 때문에 여기를 같이 쓰시면 안 돼요. 3억이라고 다 쓰시면 안 되고 여기 2억 9천만 쓰셔야 돼. 이렇게 2억 9천만 쓰시고 그리고 6월달 10일자에 방금 여기 1,000만 원을 따로 별도로 쓰신다 라고 하는 게 틀려요.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넣으실 수 있으시죠? 네. 하시고 보통 때는 이런 멘트 없이 그냥 3억 원 이것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건물의 연 면적이 2,000제곱미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오셔서 여기다가 날짜 써주셔서 1월 1일자 2,000제곱미터 이렇게 딱 써주시고요. 그 중에서 2,000 중에서 우리가 월세 내준 입실 면적은 1,200이라고 요 부분 1,200으로 여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00 넣어주시면 여기서 넣어야 할 자료는 다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넣고 나서 취득일이 1월 11일인데요. 네. 임대기간이 1월 1일이라서 1월 1일로 입력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취득일이 2015년도니까 2015년도. 15년도니까 여기를 1월 1일부터 그냥 그 전부터 이미 취득했으니까 1월 1일로 넣는 게 맞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임대 보증금을 받으면 땅속에다가 묻어놓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운용 수익이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과목 이자 수익은 901번이 되겠고 금액으로는 300만 원이에요. 이자 수익이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 보증금하고 관련된 운용 수익은 80만 원이고 이렇게 나머지는 기타 수입으로 잡으시고 또 여기도 배당금 수익 해갖고 해서 배당금 수익도 넣어주시고요. 그
금액은 110만큼 넣어주시겠고, 보운용금 수입은요 30만원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보증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자 돈놀이도 좀 했고, 남한테 빌려줘서 이자도 받고, 배당금도 남의 주식 같은 거 가지고 있어서 배당금도 받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도 이렇게 넣어서 주식 투자도 좀 해가지고 160만원 중에 100만원이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운용한 수익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상단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보시면은 맨 위쪽에 알아서 자기가 계산을 해요. 이렇게 지금 쭉 보시면은 여기 주어진 자료들을 가지고 임대보증금 적수라든가 건설비 상당액 적수라든가 해서 여기 지금 주어진 자료대로 현재 이자율 1.25 해가지고 해년마다 이게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21년도 거는 여기가 지금 프로그램은 제가 2022년도 걸 깔아놨는데 그 해에 맞게 딱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치실 필요는 없고, 전체 이 보증금을 가지고서 얼마만큼 입금을 잡았어야 하는 거냐면 이만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보증금 가지고. 즉 이 4억 원을 가지고 입금으로 잡을 금액이 이만큼인데 우리는 210만 원 잡았다 이거예요. 210만 원. 그럼 차이 나는 게 57만 1,561원 남았죠. 그래서 이만큼을 더 네. 입금으로 잡아라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자, 우리가 건물이 있어요. 그럼 그 건물을 남에게 빌려줘. 빌려주면은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월세라고 하는 걸 받지요. 건물을 네. 빌려줄 때. 그러면서 상대방이 우리가 이제 4억을 보증금으로 달라고 했고요. 월세는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달라고 했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보증금 4억이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은 2억만 드리고 대신에 월세를 조금 더 드리면 안 되나요?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조정을 조금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나는 보증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5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 5억을 주고 대신에 월세 200은 너무 비싸다. 매월 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걸 좀 깎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거래할 때 또 우리가 건물 네. 같은 거 월세를 줄 때 서로 간에 합의만 되면은 얼마든지 조정이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월세 부분은요. 우리가 월세를 예를 들어 200을 받을 때는 그 200에 대한 10% 부가세 20만 원 있죠. 그거를 세금 계산서 끊어갖고 받죠. 네. 예.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은 이렇게 세금 계산서로 세금을 챙겨가지고 국가에다 납부를 하는 건데 이 보증금 부분이 있죠. 이 보증금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은행에다라도 넣어놨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여기 네. 그랬을 때 그거를 입금으로 지금 잡는 거예요. 입금으로 이 보증금을. 이해 되시겠죠? 여기까지? 네네네. 그런데 입금으로 잡을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입금 상당의 그 부분이 이만큼이 입금으로 잡혀야 하는 건데 우리는 아래쪽에서 보증금하고 관련해서 운용 수익 부분으로 210만 원밖에 안 잡았어. 그래서 그 차이 나는 57만 1,561원을 입금 산입을 해야 된다. 그 얘기 합계 등록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입금 산입 해갖고요. 임대 보증금 간주 입금 해가지고 금액으로 57만 1,561원 이렇게 하시고 처분은요. 얘네들은 기타 사유 유출이야. 이미 나갔잖아요. 임대 보증금을. 아까처럼 뭐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런 단기매매증권 처분. 그래서 얘네들은 소득 처분은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하시면 끝나는 거죠. 1번이 끝났어요. 자, 저장해 주시고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첫 번째 건설비 상당액 적수가 얼마냐 이런 것들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건설비 상당액 적수 이 금액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6번 이렇게 숫자가 있으니까
숫자가 있으니까 6번에 가서 보증금 운용 수익은 얼마냐? 210만 원 이렇게. 그리고 7번 입금으로 산입해야 되는 금액 얼마냐? 57만 1,561원 이렇게 끝났죠? 네. 네,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서 임대보증금도 그 중에서 얼마간을 입금으로 잡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해볼게요. 요것도 우리가 초반에 요 퇴직연금 할 때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거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작성하신다 해서 이게 1번 서식, 이게 2번 서식인데 같이 나오진 않는다. 왜냐면 이게 틀려버리면 밑에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무 점수가 크게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들어갈 건데 요 부분은 제일 먼저 1번 서식이 1년간, 자 1년간 우리 회사에서 지급한 요 금액에 대해서 이제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생산직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계정 과목이 504번 임금으로다가 넣으시면 되고 해서 7명이래요. 7명. 그럼 여기다 7명 딱 써주시고 그러면서 모두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다. 그 소리는 1년 이상 근속을 했다 소리니까 이쪽에다 19번 항목 쪽에다 다 넣으시는 거고요. 만약에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사원이 1년이 안 되는 사원이 2명 있어요. 금액 알려주면 여기다 쓰는 거고 여기는 5명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직은요 802번일 수도 있고요. 802번 그래서 801번이 아니라 802번으로 가요. 법인세 부분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3명이래요. 관리직은. 해서 7명하고 3명하고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1차적으로 자료를 넣으시는 거고요. 혹시 이 부분에서 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여금을 얼마를 주든지 간에 요 규정 초과로 보질 않고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임원하고 관련해서 규정 초과된 금액이 이 급여 속에 있다고 한다면 빼야 돼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임원 규정 초과 상여금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500 빼갖고 1억 8천만 쓰셔야 되고요. 여기도 1억 8천만 쓰셔야 돼요. 그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 자, 이 자리에 오셔갖고서는 자, 직원 숫자는 10명이랬으니까요. 밑에 보시고 여기도 10명 해서 금액은 퇴직급여 추계액 243-000-000 그거 넣으시면 되고요. 이 자료 안 알려줬으면 급여 여기 눌러가지고 불러오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대부분은 알려주니까요. 여기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추계액도 10명, 2, 4, 1 해서 이 둘 중에 얘네들 둘 중에 큰 금액이 뒤쪽 연금 계산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건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 금액이 상단 위쪽으로 올라가요. 10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단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부분에서 지금 한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설정률이 현재 세법으로는 100분의 5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안이에요. 여기 쭉 계산해서 이게 1안, 한도 1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안을 넣으셔야 되는데 2안은 여기 원장조회, 잔액조회 중에서 잔액조회로 가는 게 편해요. 잔액조회 오셔서 295번 찍으셔서 한쪽에다가 메모를 하시는 거죠. 기초가 2, 3, 빠바방. 그 다음에 여기다 증가. 그래서 증가가 4,000. 그 다음에 쭉 와서 감소. 그래서 감소가 2,000. 그 다음에 기말. 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주어진 자료를 보시고 기초가 얼마냐 2, 3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자 이런 내용하고 관련되는 게 있으면 넣으시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이제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본금과 적립금, 정기거, 을지 내역서를 보시면은 1억 6천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정기권은 기말이지만 이번 연도 입장에서는 기초충당금 부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금액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 부분이 바로 증가 부분이 회사에서 계상한 부분이에요. 여기다 4,000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 8번 항목 있지요. 이것만 잘 신경 쓰시면 돼요. 8번 항목. 그래서 기초하고 중과 부분 여기 15번 하고 결국 기말을 여기다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때 2천만 원이 감소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여기다 2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꼭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원장을 조회하셔가지고 295번 찍어서 자 12월 2일자에 퇴직금 지급한 2천만 원짜리 보이시죠? 감소 2천만 원짜리. 네, 이거를 두 번 톡톡 찍으셔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을 때는 바로 요거지. 요거 금방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분개를 해놨어요. 이렇게 돼 있었을 때는 여기 입력할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입력을 안 해요. 이거는 어떨 때 입력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2천, 대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나간 거 있으면,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나간 거 있으면 그때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대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나간 게 있으면. 지금은 뭘로 나갔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이걸로 나갔죠. 이렇게. 네. 그랬을 때는 안 써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여기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1항과 여기 한도액 3번 이거 하고, 그리고 13번 요거 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요. 항상 여기 작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없어요. 왜냐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내, 즉 우리 회사 내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만들어 놓는 거는 단 한 푼도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회사에서 4천만 원 계상한 것도 여기 보시면 한도 초과액으로 해가지고 4천만 원 이렇게 결국 나왔잖아요. 그래서 합계 등록을 딱 눌러보시면은 한도 초과액 4천만 원, 즉 우리 회사에서 우리 12월 31일 날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 쪽에 퇴직연금, 대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우리 12월 달 31일 날 결산하시는 거 생각나세요? 네. 그거 회사에서 이렇게 4천만 원 잡아놓은 거 하나도 인정을 못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송금불산입으로 가셔야 돼. 송금불산입. 송금불산입으로 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액 뭐 이렇게 쓰시면 되죠. 금액은 4천만 원 쓰시고, 얘네들은 얘하고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얘도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에 발생한 건 유보 발생이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유보 발생이 있었으면 언젠가는 유보 감소로 없어져야 되죠. 네. 그때가 바로 언제냐? 요 중에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 이런 식으로 퇴직급여 차변에 충당부채 2천,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2천 이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쪽 반대편에 송금으로 잡아주는 요 세무 조정이 하나가 더 생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보면 퇴직급여 충당, 어떻게 보면 요 부채를 써먹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렇게 쓰셔도 되고, 2천만 원 지난번에 유보 발생이었지만 이번에 이제 유보 감소가 해서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 언젠가가 언제냐면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만 정당한 사유로 보고 송금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세무 조정이 나와야 돼. 이거 이해되셨을까요? 네네. 네, 자 이렇게 꼭 하셔야 돼. 이것만 하시고 4천만 원만 넣고 이거 안 넣으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9번 차감난 9번 자 여기죠. 차감난의 금액 얼마냐 6,3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정 대상 중에서 송금으로 산입할 금액은 얼마냐? 이거 송금은 2천만 원. 송금은 2천만 원. 그 다음에 세무조정 대상 중에서 송금 불산입 금액은 얼마냐? 4천만 원. 됐지요?
자, 이렇게 네. 처리하시면 끝났습니다. 이거는 많이 어렵지가 않죠. 요 아래쪽 부분만 네.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자, 이것도 해볼게요. 지금 가지급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은행에서 차입한 내역이 있을 건데 그 차입한 내역 중에 일부를 빌려준 거니까 우리 회사도 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아라 그런 얘기고요. 자, 와서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여기네요. 들어와서 첫 번째 상단 이쪽에 보시면은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계산해서 첫 번째 은행이 대한은행입니다. 대한은행, 신한은행, 대한은행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다가 대한은행 두 번 톡톡 찍어서 대한은행 아이고 오타 그래서 대한은행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불러와 주셔가지고 자료가 들어오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때 대한은행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이자율이 3%, 밑에도 3%가 있어요. 그럼 여기 와서 여기도 3%를 써줘야 돼요. 반영이 돼 있으면 안 써도 되지만은 안 돼 있는 것들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오셔가지고 신한은행도 여기다가 타자 찍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거래처 코드 도움을 받아가지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신한은행도 3.5 이렇게 해서 잔액적수 계산을 꼭 해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건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가지급금 쪽으로 와요. 자 와서 대표하고 차장하고 뭐 관계회사하고 이렇게 세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하고 관계회사는 입력을 하셔야 되는 애들이에요. 자 이자 수익을 받아내야 되는 거고 차장은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직책에 대표이사를 써주세요. 성명은 조정석 써주시고요. 그리고 계정별 원점 불러오기 찍어주시면은 1번하고 4번 적용 관련해가지고 다 불러와 주시면은 자료가 불러와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차장 박은별이는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은 사용인들은 안 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차입금 이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요 이자 계산하실 때 가중평균 차입 이자로 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 차입금이 없었을 때는 당좌대출 이자로 해가지고 요걸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로 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한다. 뭐 때문에 이 내용이 있을 때는 항상 가중평균이고 이 내용이 없을 때는 당좌대출 이자로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불러오시면은 인명별 불러오기 딱 찍어주시면은 조정석하고 관련해서 이런 자료들이 쫙 떠요. 그런 다음에 맨 끝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이자율 있죠. 이거를 두 번 톡톡 찍으셔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요. 이 숫자를 적용시켜 주셔서 이자 계산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3.25 또 여기 3.3333 해가지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자 받으셔야 될 금액이 1014234가 계산이 돼서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지요? 경은 씨? 네.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이제 상단에 4번 인정이자 계산이라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지금 회사에서 얼마만큼 12월 달 자 받아냈는지 요 상단에 원장 조회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901번, 901번 해서 이자 수익 중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석이 대표시잖아요. 80만원 받으셨다고, 80만원 받았다고 두 번 톡톡 찍어 보시면은 이자 수익, 보통 예금 80만원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다 80은 회사에서 받았다고 여기다 써줘야지.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얼마가 21만 4,234원에 대해서만 자, 우리가 처리를 하시면 돼요. 21만 4,234원에 대해서만 합계 등록이 들어가셔갖고
지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해서 인정이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 수입을 잡아야 되고, 이거는 대표하고 관련했기 때문에 소득처분을 상여로 가시면 되겠죠. 상여로 네. 소득처분 하시면 끝났어요. 자, 어때요? 순서가 복잡했나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해봐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닌데 상단에 이 순서 있어, 순서 해가지고 1번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계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자료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까지 21회부터 53회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왔고, 항상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차입금 내역을. 그럼 이렇게 거래처별로 톡톡 2번 찍어서 불러오는 식으로 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은행을 혹시라도 빠진 거 있으면은 이자율 꼭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 있으면 여기다 써주셔야 되고, 자, 이때 가수금이 만약에 있다면 가수금도 넣어주시는 건데, 여기 내용 중에 지금 가수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안 했었었는데, 있으면 이것도 불러오기 하셨어야 되죠. 그래서 불러오기 하셨어야 되는데 가수금은 없다고 그래서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은행하고 관련해서 은행에서 돈 빌린 차입금이 있을 때는 평균 이자를 가중평균 차입 이자로 계산하셔야 돼. 이걸로. 이 당좌대출 이자는 차입금 이 내역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네. 당좌대출 이자하고 뭐가 틀리느냐면, 당좌대출 이자는요, 가보시면은 고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근데 얘는 어때요? 이렇게 지가 알아서 누구는 3.25, 누구는 3.333 이렇게 계산이 틀려요. 가중평균은. 그렇게 해서 이자 계산 다 하셔가지고 여기 계산된 이자를 4번으로 와가지고 여기 인정이자 계산이 이렇게 됐는데, 가지급은 지금 조정석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거지요. 혹시 중간에 가수금 갚은 게 있으면 가수금을 빼요.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차감 적수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자 계산하고, 회사에서 지금 회수된 게 80이 있으니까 나머지 차익 부분만 입금 잡고 소득 처분은 상여로 처분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가지급금 적수 합계 금액이 얼마냐? 가지급금 적수 합계 금액이 얼마냐? 요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380 빠바방 빠바방. 자, 그 다음에 6번 대표이사 조정석의 회사 계상액이 얼마냐? 80만원. 그 다음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조회 하셔가지고 상여로 소득 처분한 거는 21만 4천 이거죠? 이렇게 됐죠? 네. 예, 자, 그 다음입니다. 네. 예, 나와가지고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가볼게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여기는요 지금 보시면 우리 어제 풀었던 것 같아요. 기부금 중에서 전기거 지금 보니까 기부금 미지급으로 해가지고 어제 어음 같은 거 발행한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의고사 1회에서. 네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현금으로 이번에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이런 과목별에서 세무 조정 못한 애들이 여기서 최종 또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정리하시면 되고, 지난번에 기부금 송금 불산입이었었거든요. 뭐 어음 기부를 했다든가 했을 때는 이렇게 송금 밟지를 못했는데, 이번엔 송금 잡을 수 있으니까 이쪽에다 써주시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기부금 현재 그 내용 보시고 여기다가 전기 기부금 쓰시고요. 금액 300만 원 넣으시고, 얘네들은 지난번에 유보 사항이니까 유보 발생으로 돼 있었을 거니까 이번에 유보 감소로 해가지고 처리 끝났어요. 1번이. 이해되시죠? 네. 2번.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는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120만 원 잡혀 있는데, 요 자산에 대한 이 평가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입금 불산입이에요. 단기매매증권하고 이런 부분들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해가지고
요 이익난 부분 우리 12월 31일 날 지금 처분한 게 아니고 얼마 평가해갖고 이익 났다고 이렇게 처분하잖아.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대변에 네.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이익 잡았죠. 근데 이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세법에서는. 네.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돼. 이거는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입금 불산입으로. 이 평가 이익이니까 영업의 수익 쪽으로 해서 이미 수익이 잡혀 있는 건데 세법에서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으로 단기매매증권 여기다가 평가 이익 해갖고 120만 원 잡으시고 얘네들은 유보 발생이에요. 진짜로 이제 다음 연도에 처분해가지고 그때 수익이 생기면은 요 차변 쪽으로 해서 유보 감소가 돼서 없애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얘네들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손익계산서에 잡이익 계정에 반영되어 있는 82,000원 이거는 업무용 자동차세 우리가 세금을 냈어요. 자동차세를 냈는데 과오납 너무 많이 냈다고 다시 환급시켜 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환급에 대한 가산금인데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지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네. 입금 잡으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세금에 대한 과오납 이 부분은 입금 불산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쓰시면 돼요. 지방세. 우리는 지금 이거를 잡이익으로 잡았잖아요. 회계 쪽에서. 그러면 네. 이익 쪽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거를 이익 쪽으로 잡혀 있으면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걸 빼는 거죠. 반대편으로 입금 불산입. 그래서 지방세, 환급 가산금 쓰셔도 되고요. 과오납금 이렇게 쓰셔도 되고 82,000원에 대해서 이건 이미 뭘로 처리를 하시는 거냐면 이 부분이요. 항상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는 이 잡이익은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준다고요. 당기순이익, 잡이익 이런 것들은 영업의 수익들은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증가가 되면은 우리 재무상태표 자본 있죠. 자본금이 늘어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소득 처분하냐면 기타예요. 기타 3번.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네. 자,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잡이익 계정으로 반영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는 거고 당기순이익을 크게 잡아주는 애들은 결국은 이 재무상태표 자본을 증가시키게 되는 건데 자본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요거를 기타로 소득 처분하는 거 아시죠? 네. 예, 자본하고 관련되는 것은 기타로 가야 돼. 기타. 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네들은 맨날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항상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여기서 나오는 단골 애들이에요. 얘네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정기 예금에 대해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잖아요. 그러면은 미수이자는 차변에다가 우리가 분개할 때 미수 수익 이렇게 분개를 한다고요. 결산하실 때. 그래놓고 그 수익이 어떤 수익이냐 이자 수익 이렇게 분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상을 했대요. 이미 했대. 그러면은 이자 수익이니까 입금으로 잡혔어요. 그렇지만 잘 읽어보시면 끝에 말이 중요해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래요. 그러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면 세금을 떼는 거죠. 이자 수익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이자 수익으로 우리 회사에서 이미 잡았거든요. 이것도 입금 불산입이에요. 자, 미수수익,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잡아서 회계 쪽에서 이렇게 수익 잡았는데 요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이자 줄 때 세금 떼고 준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귀속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고 이랬을 때는 입금 불산입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 말이 꼭 붙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해서 이랬을 때는 미수수익 여기다 써주시고요. 70만 원 쓰시고 자, 얘네들에 대해서도 이거 지금 현재는 비록 유보 발생이지만 이제 다음 바뀌면 이쪽 유보 감소 쪽으로 없애주시는 거에 손익 귀속 시기가 도래되면 반대편에 써야 되는 거고요. 5번을 보시면요.
이 세금과 공과 중에서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했어 300만 원. 그럼 세금과 공과로 우리는 회계 쪽에서는 과태료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렇게 위반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송금해서 인정을 못 받아갖고 송금 불산입으로 빼야 돼요. 송금 불산입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과태료 쓰셔야 되겠죠. 방역 수칙 위반 과태료. 그래서 얘네들은 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 냈으니까 기타 사유 유출이지만 요거는 송금 불산입 인정을 못 받는다. 다음에 6번이에요. 6번을 보시면은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나왔죠. 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계정 과목이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일까요?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일까요? 주식 처분. 재무상태. 네, 재무상태표 자본 중에서도 어디에 속하는 거죠? 자본 잉여금에 속하는 거죠. 얘네들은. 네. 그러다 보니 회계 쪽에서는 네. 입금으로 안 잡혔어. 여기 처분이잖아요. 아까 위에 건 평가고 자산의 평가 이익은 우리 여기 세법에선 인정을 하지 않지만 이건 처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입금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 아니다 보니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무조정을 통해서 입금 잡으셔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입금 산입을 하셔야 돼서 자기주식 처분 이익 부분을 700만 원을 이렇게 지금 수동으로 여기다 넣으시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하고 관련되는 것은 다 기타로 7번이지요. 기타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로 처리하실 내용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지금처럼 자기주식 처분 이익 이거하고 지방세 환급 가산금 이 두 가지는 잘 나오니까 잘 외워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를 우리 회계 쪽에서 계산하고 오시지만은 얘네들을 지금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처음부터 요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맨 첫 번째가 요 법인세 등 해가지고 이 금액 송금불산입으로 처리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건 7번은 나왔네. 7번에. 그래서 거기다가 법인세 해갖고 금액은 16731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타 사유 유출로 일단은 처리하시는 겁니다. 밖으로 나갈 거죠?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맨날 나오는 것들이고 항상 잘 외워주셔야 돼. 지금 정기 기부금 부분은 지난번에는 요거를 송금 불산입 인정을 못 받았어.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유보 발생이었으니까요. 위에 여기. 그래서 유보 감소로. 됐지요? 네. 네,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 회계 쪽에서는 수익으로 잡혀 있겠지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자비 계정에 반영되어 있는 82,000원. 저것도 마찬가지로 요 과원합 요거까지 환급 받은 것까지 세금 내라고 입금 잡으면 이거는 억울하다. 그래서 이거는 입금 불산입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지방세 자비익으로 돼 있다는 것은 결국 당기순이익을 크게 만들어주고 당기순이익 크다면 자본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기타로 소득 처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미수이자 이 부분은 현재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변의 미수이자 대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도 입금 불산입. 이것도 이해되시나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방역수칙 위반한 거 과태료에 대해서까지 송금을 인정을 안 해줘. 송금 불산입 이미 나갔으니까 기타 사유 유출. 자기주식 처분 이익 같은 경우는 이건 손익계산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우리가 입금으로 이번에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타로. 왜냐면 자본은 다 기타로 소득 처분하시는 거고 이 법인세 부분 있지요. 자, 이 부분은 항상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 손불로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한글 파일 드린 게 있어요. 한글 파일 드린 게 있는데 이거 외에도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추가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 요 자료가 21회부터 53회까지 정리해 놓은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같이 수업을 이제 하지 않은 이상 중간중간에 이게 지금 뭐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방금 했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겁나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법인세 금방 나왔던 거, 요 임원 상여금 아까 우리 규정에 초과했다고 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 금방 임원 규정 초과 상여금은 송금불산입니다. 그 얘기 했었죠. 네. 거기서 빼야 돼.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과태료 이러한 것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이런 지출, 가산세, 요 가산금 같은 것도요 다 손불이에요. 근데 연체료는 아니에요. 연체료는 상관없어요. 연체료는 돈이 얼마나 없으면 연체를 했나 해가지고 그건 봐줘요. 그래서 손불로 처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또 토지 취득세가 잘 나와요. 이 토지 취득세도 세금과 공과가 아니에요. 토지 취득세가 가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됐다고 하면 손불로 가야 돼. 토지 취득세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유보 발생이에요. 토지 자산이니까 유보 발생. 여기 이해되셨어요? 네네. 그 다음에 입금불산이 아까 했던 미수수익 있죠. 미수수익. 네. 항상 원천징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비익도 금방 했잖아요. 이런 것들. 네. 이것도 입금불산입이고 기타로 소득처분 하시는 거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부분도 이 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요거 평가차손익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입금불로 가야 되고 유보 발생이고, 또 정기오류 수정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입금불, 유보 감소 처리. 이거는 정기였기 때문에 정기 거 이번에 빼야 되는 일이어서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건 안 나왔죠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성급 비용이랑 이건 지난번에 했어. 어제 정기분 성급 거. 지난번에 그 정기에는 이번 연도 거라고 해가지고 비용 인정 못 받아가지고 손불이었지만 이제 올해 거 예, 해당되는 부분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송금으로 사입 네네.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고, 이것도 마찬가지 어음 기부 같은 거 했을 때 정기 거 이번에 이제 현금으로 아까 또 기부가 됐을 때는 송금 산입할 수 있다는 거. 그잖아요. 유보 감소로. 이해되시죠? 이거? 네네. 지금 전기에는 유보 발생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현금으로 주고 송금 산입도 하고 유보 감소로 처리하시는 거고. 그런 내용들 여기하고 두 개 겹쳐 있네.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이것도 안 나왔었던 거 나왔고요. 자기주식 처분이 금방 나왔네요. 그것도 있었고요. 자, 나머지 것들 몇 개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거는 이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거는 안 나왔는데 요거는요 조금 평가이익 요 부분은 매도가능증권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이거 하나만 처리하면 끝나죠. 네. 근데 매도가능증권은 두 개 나와야 돼. 매도가능증권은 두 개. 왜 그러느냐면은 이 단기매매증권 이 증권 평가이익은요 손익계산서 항목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거를 우리 평가이익이니까 입금으로 잡혔던 것을 걔만 빼면 되니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대변 쪽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있었던 거 그거 평가는 우리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으로 뺀다 이건데 얘는 왜 두 개가 있냐면 이거예요. 자, 이 매도가능증권은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쓰시고 평가해갖고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쓰시잖아요. 우리 12월 31일 날짜에. 그죠? 이렇게 우리 12월 31일 날짜에 네. 매도가능증권. 근데 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 항목일까요? 아니면은 재무상태표 항목일까요? 재무상태표. 네, 그잖아요. 재무상태표 항목이잖아요. 이거는 아까 이거는 손익계산서 항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잡혀 있었으니까 반대로 뺀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재무상태표예요. 두 개 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확실하게 없애주려면 얘를 반대편으로 차변으로 얘를 대변 쪽으로 이렇게 서로 쌍으로 빼야 돼. 쌍으로.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밑에 보면 두 개가 있던 거고.
그래서 2개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네. 자, 그 다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 근데 이거는 말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전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자, 이번에 이제 여기서 세무조정 대상 중에서 기타로 소득 처분한 금액이 얼마냐 그랬으니까요. 기타로 2개 처분했어요. 700만 원짜리 하나 하고 82,000원. 그래서 그 중에서 입금 쪽에서 기타였네요. 그러면 입금 쪽에서 기타는 700만 원짜리 하나 이거죠. 입금 산입 쪽에서. 그 다음에 세무조정 대상 중에서 입금 불산입으로 소득 처분한 금액은 얼마냐. 자, 해서요. 또 유보 발생, 입금 불산입. 해서 입금 불산입. 그 중에 또 유보를 물어봤네요. 여기 120만 원짜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70만 원짜리 하나 하고, 해서 190만 원. 이것도 찾아야 돼갖고 조금 불편하네요. 이거 보고 잘 찾으시면 돼요. 여기 보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한 금액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기타 사유 유출 300 하고요. 여기 1673만 1000, 1973만 1000.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찾아야 되는 게 불편했어요. 자, 이렇게. 됐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5번 문제가 지난번에 이론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고, 실기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자, 이거를 또 해봅시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일반 연구 개발비 지출 내역서를 보여주고 있고, 자료 1번은. 그 다음에 밑에 쪽은요, 4년 거, 직전 연도, 이거는 단기예요. 단기에 연구 개발비로 지출한 거고, 밑에 거는 직전 연도 4년 거 간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내역이에요. 2개를 항상 같이 보여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요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들어가서 여기네요. 맨 끝에서 2번째.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오, 됐다. 자, 당연히 돼야 되죠. 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거 보고 이제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계정 과목 경상연구개발비 해가지고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던 거 찾아서 넣고요. 자, 경상연구개발비 823번 넣고 인건비 3명 금액은 8,000 그리고 재료비 17건 금액 3,200 넣고 또 와서 인력개발비 금액 1,000만원 넣고 또 맞춤형 교육비 해서 맞춤형 교육비 현장 훈련 수당 자료가 지금 더 이상 늘 자리가 없나 봐요.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2022년도 거고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는 2022년 거고 얘는 2021년도 거라서 여기 자료에 지금 프로그램에 여기 칸이 없네. 칸이 원래 칸이 다 있어요. 이 칸에다 따박따박 넣으시면 돼요. 저는 부득이하게 칸이 없어가지고 2,000하고 여기 400만 원을 여기다 같이 그냥 섞어서 썼는데 여기 합계 금액이 밑에 계산하는 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억 4,600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는데 원래는 자기 칸이 다 있어요. 거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 네. 여기다 2,400을 기타에다 넣는 게 낫겠다. 네, 기타에다가. 자, 지금은 프로그램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여기 바로 밑에 오셔서 물음표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음표 눌러주셔갖고 4년 거 자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거는 1억 103 이렇게 그래서 103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19년도 여기다 또 7,800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여기 6,400 넣으시고 그 다음에 5,800을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순서를 보시면 이거는 단기에 지출된 금액이에요. 연구
개발비하고 관련해서 1억 4,600이 들어간 거고, 그 전에 바로 직전 연도는 이만큼이 들어간 거고, 또 그 다음 직전은 요거고, 요건데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네. 자, 이랬을 때는 많은 양의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밑에 식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잘 보시면 직전 연간 발생한 금액이 요거라고 돼 있죠. 이렇게 직전 거. 여기 직전 거. 지금 2021년 거니까 네. 직전이면 2020년도 거고요. 그 다음에 4년간 걸 평균을 내요. 얘네들 4개를. 요 금액 303을 4로 나눠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이만큼이 나왔어요. 됐죠? 평균 낸 거 여기 써 있는 대로. 맞아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느냐면 이게 11번 항목이에요. 이게 단기 거고요. 그리고 14번 항목은 직전 연도 거고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빼요. 그렇게 두 개를 빼가지고 이번에도 얼마만큼이 증가했냐면 4,300만큼 증가를 해야 돼요. 4,300만큼 증가했다. 자, 만약에 증가를 밑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직전 1년 이 간의 금액이 직전 4년간 평균 낸 거, 이 금액보다, 이 평균 낸 거보다 만약에 작다고 한다면 반드시 0으로 처리를 기입을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반드시 0으로 처리를 여기를 0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오히려 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대로 조건을 갖춰줬는데요. 이렇게 작성하고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종료를 딱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두 가지가 떠요. 자, 앞에 있던 여기 146000 이 금액이 이쪽에 반영이 돼 있고요. 단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여기 4,3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4,300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방금 보셨다시피 요 단기 거하고 직전 연도 거하고 뺀 차이거든. 차이. 근데 이 차이가 여기로 들어갔잖아요. 4,300으로. 근데 만약에 네. 이렇게 평균보다 요게 지금 올해 게 작았어. 그럴 땐 여기가 0이 된다는 거. 여기가 0, 여기가 0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계산하는 거라서 우리는 그냥 숫자만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계산된 이 금액하고 2146000에다가 25% 공제율 때려갖고 공제 세액 이만큼 나오고 이게 1안이에요. 그 다음에 2안은 아까 여기 증가한 거 단기 거하고 정기 직전 거하고 빼가지고 오히려 평균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을 때 그랬을 때는 이 금액이 50%하고 이 금액이 50%하고 해서 이게 2안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큰 거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둘 중에 큰 걸로. 즉 얼마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리예요? 3,650. 이게 시험 문제 이론에 나왔다니까요. 시험 문제 이론에서 이 자료를 주고 이렇게 자료를 주고 우리더러 수기로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간단해요. 간단해. 첫 번째 여기 얘네들 금액을 싹 더해야 돼. 첫 번째 얘네들 금액을. 다 더한 금액이 146000000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25% 이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공제율을. 계산해보면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이게 나오죠. 자, 1안 계산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안은 뭐냐면 2안은 방금 하셨던 것처럼 얘네들 이 금액하고요. 146000하고 직전 이거하고 빼요. 이거하고 빼요. 이거하고 빼가지고 차이가 4,300이죠. 거기다 네. 50%. 이 두 가지는 계산해야 돼. 여기 25%짜리하고 50%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네? 그래갖고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답은 이거야. 이게 지금 정답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객관식으로 막 이렇게 있을 건데 3,650을 찍으면 정답일 텐데 근데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여기가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가지고 있어야 요 아까 금방 2안 계산하실 수가 있는 거야. 빼서 위에 다 더한 거에서 이거 빼갖고 50% 만약 이게요 이 금액 얘네들 평균이 여기가 많고 여긴 적고 막 이러면은 아예
요거는 이 계산할 조건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만 바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셨을까요? 네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 여기 지금 우리 답은 3650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 다 마무리하고 다시 끝에 마무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3650이 계산됐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바로 나와서 저장하고 나와서 저 3650이 법인세 계산하는 여기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불러오기 찍었을 때 절대 요 지금 요 최저한세 얘는 연구니까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연구면 여기 금액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안 들어왔느냐? 바로 요쪽에 오셔서 이 3번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번 여기 가셔가지고 밑에 여기에요. 이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요. 여기 지금 일단 불러오기 찍어주시고요. 불러오기 찍어주시고요. 그래요. 3650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하고 여기 눌러야 돼. 항상 2번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 톡톡 찍어서 불러오기를 안 했으면 여기 금액이 없으니까 꼭 불러오기 하신 다음에 이 3650만 원이 이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연구니까 어차피 최저한세 계산하러 갈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나와서 그 다음 순서가 반드시 항상 우리가 이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여기에 집계가 돼야 새로 불러오기 찍어서 여기에 집계가 돼야 네네네. 네, 그래야 집계가 됐을 때만 요 끝에 가서 요 자리 가서 다시 불러오기 찍으시면은 이 자리에 반영이 되더라. 그거 얘기를 했었죠. 여기까지 네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끝나. 됐죠? 네. 여기까지. 그런데 아까 이제 이 부분, 아까 요 자리 부분에 연구인력 이 명세서 부분에서 자 여전히 칸은 다 보이진 않고 있군요. 그래서 첫 번째 자료 주어진 대로 다 넣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물음표 눌러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직전 연도 4개년도 거를 집어 넣는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산이 얘네들 나온 것을 평균을 낸다. 그래서 평균을 내가지고 요 금액 75750이 빵빵빵 나왔는데 만약에 요 이제 금액이 주어진 대로 여기 주어진 대로 직전 1년간은 금액이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이게 지금 직전이고 이게 지금 4년간 평균이에요. 했을 때 오히려 이게 적어버리면 적으면 이 금액이 작다고 한다면 결국은 증가 발생 금액 부분에 여기가 0이 된다. 그 얘기였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0이 돼버리면 여기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계산할 필요 없이 이것만 바로 갖고 가시면 되고 만약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금액이 클 때도 있어요. 40번이. 그래서 그걸로 큰 금액으로 세액공제는 받으신다는 거.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혹시 뭐 질문사항? 이거 문제는 안 풀. 문제를 풀어야죠. 또 있었죠? 바뀌었죠? 어딨냐? 자, 해당 연도 총 발생 금액 공제 24번. 그쵸, 24번이면 여기니까요. 총 발생 금액 공제 대상 24번 금액은 얼마인가? 지금 여기서 보는 24번은 여기 지금 공제 세액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서로 양식이 2022년 거고 여기는 2021년 거라서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24번 양식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약간 다르죠?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옛날 거는 이렇게 딱딱 돼 있다고 이렇게. 이게 작년 프로그램은요. 그리고 여기서 24번은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이 금액을 써야겠죠? 이걸 보면 되죠? 그 다음에 40번 대상 금액은 얼마냐? 이것도 여기서 보면 안 될 것 같아. 40번 금액도 여기서 봐야죠. 40번 대상 금액은 4,300. 잘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쭉 오셔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조회하셔서 최저한세 적용 제외. 그죠? 우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되는 거니까 금방 우리 보고 왔었는데 이쪽이죠. 여기 위에가 아니고 아래쪽 3,650만 원 받으실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요. 됐죠? 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